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고 꼬집고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지만 뇌물 혐의 등 공소 사실을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삼성은 할 말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휴가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일본 정상과 통화한 건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필리핀에선 남북 외교 수장들이 만났지만 냉랭한 분위기만 확인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연안의 바닷물 온도도 평년보다 최고 7도가량 높았습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사령관 부인의 이 해명이 오히려 더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민박집 주인이 한국인 여행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뒤 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에 성범죄 재발을 막을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곡에 마치 군사시설처럼 철조망을 치고 장사하는 숙박업체가 있습니다. 계곡을 가로막고 있어서 피서객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달 넘게 이어온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전직 삼성 고위 간부들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삼성 뇌물 재판의 최후 논고와 구형을 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 번째로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다른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논고에선 재판을 지켜보면서 1등 기업인 삼성이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부회장 측이 스스로 300억 원을 준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뇌물 사건에서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돈이 건네진 부분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뇌물 공여 기간 중에 삼성물산 합병 등 각종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정부가 실제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뇌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은 울먹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검이 제기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세기의 재판답게 법원 앞에는 어젯밤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계속해서 류란 기자입니다. 선착순으로 배부한 30석 남짓한 방청권을 얻으려고 법원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떻게 정말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라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싶다. 재판 직전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십 명이 재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욕설을 뱉고 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 나선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의 주장이 견강부회식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이 제출한 정황 증거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모두 부족한 자신의 탓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창업자인 선대 회장을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사익을 위해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며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너무 심한 오해라며 목이 맨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최근 공익성이 큰 재판에 1, 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이번 재판이 그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이제는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번 달 25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이 재판부가 뇌물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회사 돈을 횡령해 독일로 빼돌린 뒤 최순실 씨 측에 뇌물로 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대입해보죠. 300억 원까지의 횡령은 최대 징역 5년에서 8년, 50억 원 이상 재산 국외 도피, 은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 뇌물을 준 경우는 징역 5년 이하에 해당됩니다. 이들 혐의 중에서 형량은 비교적 낮지만 핵심은 단연 뇌물입니다. 만약 삼성 측 주장대로 최순실 씨의 겁박과 강요에 의한 지원으로 인정이 된다면 뇌물 혐의가 무죄가 날 뿐더러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엔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 판결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뇌물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렇게 뇌물을 건네기까지 과정에서의 횡령이나 재산 국외 도피, 은닉 혐의까지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재산 국외 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설명하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뇌물을 유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모 아니면 도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구조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번 달 말에 나올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법적 책임은 사실상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특검은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뒤인 지난 4월에야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따로 기소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은 재판입니다.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똑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넥슨 김정주 대표에게 공짜 주식 등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뇌물 소수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으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와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 대신 강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강요한 행위 등 18가지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에서 70억, SK에서 89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어 이 중 한 가지만 유죄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공식 업무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는 오늘 아침 8시쯤부터 56분간 이뤄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긴밀한 공조에 입을 모았습니다. 물샐 틈 없는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하여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선제 타격론이나 예방전쟁 같은 군사적 옵션에 선을 그으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질문은 북한과 대화를 해봤느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국면이 아니라며 남북 회담 제의는 이산가족 상봉과 한라인 복원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와 달리 FTA 문제만큼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 필요성을 또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미일 정상과 통화를 한 건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뜻도 담긴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핵 잠수함은 여러 달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작전이 가능한 전략 무기인데 우리 기술로도 개발은 가능하지만 핵 관련 장비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배경,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해군 주력인 1200톤과 1800톤급 잠수함은 짧게는 하루에 2-3번, 길게는 2주에 1번 정도 물 위로 떠올라야 합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이어서 축전지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도 전력 생산이 무한대로 가능해서 이론상으로는 몇 개월씩 부상하지 않고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7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전력을 따라잡기엔 핵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군은 핵 추진 잠수함 3척 건조를 목표로 이른바 362 사업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362 사업단은 핵심 기술인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까지 마쳤지만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출범 1년 만에 와해됐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SLBM을 개발하여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요. 반드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해야 됩니다. 핵 잠수함 건조의 최대 관건은 미국의 동의입니다. 핵 잠수함에는 최소 20%의 농축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이걸 해외에서 사오더라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군사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의하면 2020년대 후반까지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장보고 3 사업의 마지막 3척을 핵 잠수함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어제 새벽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중국이 오늘은 대북 제재가 해법은 아니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만으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을 다시 요구했고 육자회담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这个决议当中的非常重要的一个组成部分就是呼吁要重启六方会谈。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는 옳고 북한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큰일을 그르치게 한다며 대화 테이블에 앉으라는 주장에 보조를 마쳤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라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면 먼저 미사일 도발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hey can demonstrate they're ready to sit with a spirit of finding a way forward in these talks by no longer conducting these missile tests.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북한이 알아야 할 때라며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단시간 내에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후의 수단도 불사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외교 수장이 만났는데 냉랭한 신경전만 이어졌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제재 결의를 만드는 데 공모한 나라들도 한반도 정세에 책임 있다고 밝혀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도 간접 비난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LF가 열리는 필리핀에서도 북한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환영 만찬 대기실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시 만났지만 냉랭한 분위기만 확인했습니다. 3분 동안 이뤄진 만남에서 강 장관이 우리 측 회담 제안에 호응하라고 촉구하자 리 외무상은 우리 측 제의의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다 제껴놓고 당장 시행해야 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서 호응해 주길 바란다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은 오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경찰이 서울 한남동 이건희 회장의 자택 관리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공사 비용이 과거 조성한 비자금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택 공사에 관여한 삼성 임직원의 소환도 예상됩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한남동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자택 관리사무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갖고 왔어요? 세금계산 자료도 있고요. 기타 자료도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중에 특히 자택 공사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포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회장 자택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 관계자가 공사업체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는 의혹과 공사 비용으로 지불된 수표 등이 과거 비자금 조성에 쓰였던 차명 계좌에서 나왔다는 정황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관계자에게 업무상 횡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 회장 일가가 자택 공사를 하면서 개인 돈 대신 과거 삼성 측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비용을 지불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 회장 개인 돈으로 공사비를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지만 가을은 아직 멀어 보이지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오늘도 34도를 넘겼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짤막한 피서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물에 발을 담근 채 한숨을 돌립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자연의 바람을 쏘이면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를 그냥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 피켓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지금도 한여름 같아요. 제 학업이나 이런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여건이 있고. 우편 배달부들은 폭염 속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하루 종일 높은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닦아도 이마에 땀이 흥건합니다. 걸어서 올라가야 할 때, 그다음에 택배 무거운 거 들고 올라갈 때, 그때가 조금 힘든 점이 있고요.
제주에선 바닷물 온도가 무려 30도까지 오르면서 양식장 물고기들이 줄줄이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선 닭과 오리 등 가축 폐사가 속출했습니다.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동원한 필사적 노력도 허사였습니다. 전남 나주와 영암 등 19개 시군에선 이미 32만여 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에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런 가시철조망을 보게 되면 주변에 군사시설 같은 게 있나 보다 하실 텐데 더위를 피해 찾은 한 계곡에 이런 철조망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피서객들이 계곡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 상인들이 쳐놓은 겁니다. 이래도 되는지, 왜 철조망을 설치한 건지 임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백운계곡의 한 지류입니다. 상류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오던 한 가족이 철조망에 막힙니다. 이거 뭐야? 앞이 보이지도 않는 어린이들은 칼날이 박힌 철조망을 겨우 통과했지만 할아버지는 팔뚝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뭐 전쟁 터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뭐 간첩이 내려올까 봐 철망을 친 거야? 철조망은 백운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부터 100여 미터 계곡을 따라 쳐져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안 들어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 유일하게 철조망이 없어서 계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는 음료 장사를 하는 숙박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엔 철조망을 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철조망은 여기서 치세요? 누가 친 거예요? 하지만 구석에서 치다 남은 철조망 뭉치를 가리키자 말이 바뀝니다. 저 철조망은 그러니까 저걸로 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사다 놓으신 거예요? 네. 뭐에 쓰시려고 그런? 업체 측은 일대 땅 소유주인 절과 임대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하면서 청소까지 맡아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관리하는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와서 쓰레기 다 음식 쓰레기 다 치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포천시청은 사유진의 시설물의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행인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계도 차원에서 철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지난달 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의 소속 회사 사주 부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기사의 졸음운전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게도 있다고 본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제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덮치는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참사의 원인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경찰은 지난달 운전기사를 구속한 데 이어 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버스 회사인 오산교통 대표 54살 최모 씨와 아들인 전무 33살 최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는 버스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졸음운전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앞서 지난 3월 운전기사들이 국토교통부와 오산시청에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었고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기사뿐 아니라 소속된 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에게 휴식 시간 제대로 주셨습니까? 경찰은 또 최 씨 등 경영진이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30여 회에 걸쳐 버스 수리비 4천여만 원을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데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출입문 대신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창문에 짙은 썬팅이 되어 있는 버스가 많죠. 이럴 때는 비상용 망치로 내려쳐도 창문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 건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입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량 오른쪽에서 스파크가 튄 뒤 화염에 휩싸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
화염과 유독가스가 들어차는데 차 창문을 제때 깨지 못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일반 버스 창문을 비상용 망치로 깨봤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를 치면 터지듯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썬팅이 된 차 창문은 어떨까? 화재가 났을 땐 차량 비치용 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요. 썬팅이 된 유리를 직접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유리에 금이 간 채 붙어 있거나 구멍이 날 뿐입니다. 썬팅이 안 된 일반 창문의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썬팅을 하게 되면 필름이 그 유리 전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비산이 안 되고 깨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붙어 있게 됩니다. 바깥에서 건장한 남성이 소화기로 강하게 쳐봤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근처에 줄지어선 관광버스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짙게 썬팅이 돼 있습니다. 저걸 안 하면은 에어컨이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썬팅된 창문이라도 탈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망치로 때려 구멍을 낸 뒤 손이나 발로 강하게 밀어내면 통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차 유리에 구멍이 생기면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이 생겨 힘을 가하면 분리되는 겁니다.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용 망치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목받침을 빼내 직각으로 창 모서리를 내리치면 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오늘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관병을 아들같이 생각했다는 말이 여론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인 전무 씨가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공관병들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들 같은 마음에 그랬단 오늘 해명이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자기 자식은 뭐 휴가 나왔을 때 그렇게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 소리를 누가 믿을까 생각할 것 같아요. 실제 자기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고. 민간인인 부인은 군 검찰에선 참고인이지만 박찬주 사령관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군은 박 사령관을 당분간 전역시키지 않고 계속 군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시절 사용하던 공관 비품을 모두 가지고 나갔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한밤중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미국으로 떠난 김광수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2시쯤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주의 한 원룸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방 안엔 김광수 의원과 50대 여성 A씨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집기는 흐트러져 있었고 핏자국과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원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까지 찬 김 의원은 곧바로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근처 지구대에서 5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열바늘을 꿰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수갑까지 차고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고 오는 13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폭행과 상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 여인과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일본 민박집에 갔던 한국인 여성이 성범죄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그 집에서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한 성범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인 여성 B 씨는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나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민박집을 예약했습니다. 너무 친절하다, 잘 챙겨준다 그런 말이 진짜 많았어요. 올 초 그리고 7월에 문제가 됐던 그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남자는 전통 일본 술 마시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한 2잔을 먹었나 제가 이제 기억이 없어요. 술 취해서 잠드는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억을 못할 만큼 술 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새벽 4시쯤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땐 주인 남자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렇게 만지시면서 제가 아니다 됐다 싫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오히려 제게 와 이러면서 어제 좋았지 않냐. 새벽의 대화가 비몽사몽으로 느껴져 그 뒤 B 씨는 간밤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물었는데 주인은 자기도 다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걱정되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6월 C 씨와 지난해 9월 D 씨도 같은 집에서 주인 남자가 건넨 청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다시피 잠들었는데 C 씨는 성폭행하려는 걸 막았고 D 씨는 주인이 다가왔는데 꿈인지 실제인지 명확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올 초 여성 A 씨가 집주인에게 성범죄를 당할 뻔했다며 일본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종이컵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걸로 미뤄 주인이 술에 수면제를 탔던 걸로 보입니다. 수면제와 술은 모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올 초 A씨 사건을 7월 성폭행 사건과 함께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요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과연 에어비앤비에 이런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취재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올 초에도 이제 성범죄 피해를 당할 뻔한 여성이 있었는데 에어비앤비에 당시에 알렸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셨던 A씨 사건인데요. 이 같은 민박집 주인이 이 새벽에 이불을 들쳐올리는 걸 깨닫고 놀래서 빠져나왔던 여성입니다. 이 피해 여성은 일본 경찰에 신고했고 보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 측에 위험한 집이니까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어비앤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충분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제재를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성폭행 사건이 그 집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왜 올 초에 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일본 경찰에 알아봤더니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 부분은 사실인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후쿠오카 총영사관을 통해서 일본 경찰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적도 없고 에어비앤비에 통보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에어비앤비 측 해명과는 전혀 다른 설명인 거죠. 에어비앤비 측은 뒤늦게 자기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쪽이 충분히 조사했다 이런 말도 좀 이 정도면 의심스럽긴 한데 당시에 취한 조치도 사실 좀 적극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했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고와 교육, 주인한테 한 건데 이 정보조차도 숙박객들한테 공유가 안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지금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가 지금 보시는 계정 폐쇄입니다. 그런데 주인과 투숙객 양쪽 모두에게서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보면 민박집 주인도 고객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낙인 찍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후기와 평점을 보면 문제가 있는 집은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후기와 평점만 보고 이 집이 위험하다, 피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문제의 민박집에 달린 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게시된 글이 90개가 훨씬 넘죠. 그러네요. 그리고 칭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피해 여성들의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이 후기가 좋아서 갔다는 거였었거든요. 성범죄는 근데 피해 여성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면제를 썼을 경우에 이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 피해 여성들도 이 일이 있고 나서야 그걸 깨닫는 분들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기에 실린 평판 정보로 검증을 한다? 이건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이제 사실 세계적 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 안전에 대한 조치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실제 미국에서 지난달에 51세 여성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간 민박집 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에어비앤비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네. 주인이 성추행 뒤에 후기를 잘 남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요. 소송을 낸 이유가 에어비앤비가 성범죄 등 이 안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와 함께 이 공유경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버인데 그렇죠. 우버도 이 사업이 커나가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다음에 운전자 검증을 강화했거든요. 에어비앤비도 적어도 성범죄 관련에 관한 정보는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지 닷새째지만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엔 눈치 보기가 여전합니다. 진짜 급한 분 아니면 진짜 막 집값이 엄청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싸게 내놓지 이렇게 금방 급매물은 안 나올 거예요. 주말 새 호가를 2억에서 3억까지 낮춘 몇몇 매물이 거래됐지만 지금은 지역에 따라 수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온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압박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방법이 있는데 강남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제한을 대부분 넘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파는 것 외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규제 대상 주택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 억제 수요라는 정책의 기조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저희 국토부와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준비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은 줄어 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유명 제과업체의 영업소장이 사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다 당국으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은 회사 윗선 지시라고 했는데 회사는 소장의 개인 일탈 행동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의 오리온제가 영업사원 97명은 재작년 4월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1년에 365일 중에서 307일,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퇴근은 9시, 10시 정도에 이렇게 해도 못 가게 하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때 138명이었던 노조원 수는 지난해 말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14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울산에 새로 영업소장이 부임해 남은 노조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노조들은 떨어지면 알잖아. 다른 노조도 지방으로 가서 못하겠더라고 하겠지만 안 됩니다.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방으로 것도 우리에 대한 헌장하려고 해서 좀 가르치고 안 하겠다. 이런 일이 회사 차원의 지시임을 시사하는 말도 합니다. 솔직히 회사 내는 거요? 깨끗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빨리 그동안 벌써 다 했잖아. 끝내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함대식 씨의 경우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나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닦아놓은 어떤 영업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막상 예비가 되고 나니까 한 190만 원 정도로 확실히 생활상에 불이익이 오더라고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소장의 강요와 함시에 대한 인사조치를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오리온 측은 해당 영업소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회사 차원의 노조 활동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음란물을 차단하는 데 인공지능 AI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노출 사진이어도 수영복 사진은 통과시키고 음란 이미지는 족집게처럼 골라내는데 정확도가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네이버 모니터링 센터입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에 올라온 음란물을 직접 확인하며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200건 정도가 음란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사하게 되다 보면은 조금 자세히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그런데 최근 업무량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음란물 잡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미지 특징을 보고 음란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놓친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노출 수위가 비슷한 예술작품과 성인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다음에 제대로 걸러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5분 뒤 성인물만 삭제돼 검색되지 않습니다. 수영복 모델이나 원주민 사진은 피부색이 많이 드러나지만 정상 이미지로 판단했습니다. 정확도가 무려 98%에 달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음란 이미지를 포함한 400만 개의 이미지를 통해 학습을 시켰고 현재는 예술과 외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도 유해 콘텐츠를 걸러주는 세이프 서치 기술을 적용했고 페이스북 역시 게시물에 피부가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면 계정이 자동 차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더위 피하는 피서지가 바다와 계곡만은 아니겠죠. 사람 북적이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더위를 잊는 농촌 피서는 어떨까요? 조재근 기자입니다. 키 작은 미니 돼지가 사육사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놀라운 축구 실력도 뽐냅니다. 미처 몰랐던 돼지의 영리함에 푹 빠진 아이들. 손으로 쓰다듬고 돼지 코에 입을 맞추는 새 돼지에 대한 편견은 사라져버립니다. 돼지를 일단 만져보고 안아보니까 돼지가 별로 안 무서워 보였어요. 돼지는 뭔가 좀 착하고 친구 같은 느낌이. 사슴벌레 턱이 어떻게 생겼어요? 해설사 설명에 따라 꼼꼼히 살펴도 보고 손과 팔에 곤충을 올려놓고 어떨까 느껴보기도 합니다. 나무 토막을 이어붙이고 색칠하면 곤충 한 마리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북적이는 피서지 대신 한적한 농촌을 찾는 농촌 피서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도 좋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소중한 시간을 갖고 간다고 말씀들. 다양한 농사 체험에 물고기 잡기와 요리까지 가능한 농촌 교육농장은 전국에 233곳, 낙농 체험이 가능한 체험 목장도 32곳이 운영 중입니다.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 관광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농촌 피서가 도시 사람에겐 신선한 경험과 애틋한 향수를, 농촌 경제엔 활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은 교외보다는 도심 지역에서 훨씬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열섬 현상으로 도심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이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공법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파이프에서 연회색 페인트가 쏟아져 나오자 인부들이 아스팔트 위에 페인트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도로에 뿌려진 페인트는 햇빛을 반사하는 특수 코팅제입니다. 특수 코팅제는 아스팔트에 흡수되는 태양열을 줄여서 도로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도로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일반 아스팔트의 온도가 화씨 116도인 반면 특수 코팅제를 바른 도로의 온도는 화씨 94.5도로 20도 이상 낮습니다. 우리나라 기온으로 섭씨 10도가 넘게 도로 온도가 내려간 겁니다. Reflects at least 33% of the sunlight being put down onto that pavement. So that's how it is able to keep those temperatures down by reflecting the sunlight. 로스앤젤레스시는 도시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특수 코팅제 도로 포장 공사를 시범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특수 코팅제를 발라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도로 주변의 온도도 함께 내려가게 돼 도시의 온도가 올라가는 열섬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It's meeting all of the tests in the labs. So as we're monitoring it, we're still looking for ways to continue to find ways to reduce the heat island effect in our city. 비용은 도로 1.6km당 4,500만 원 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도로뿐 아니라 주택 지붕에도 이 공법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힘든 요즘이죠. 스키 크로스컨트리 대표팀은 오히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롤러스키를 타며 평창올림픽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양에 달궈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롤러스키를 힘차게 탑니다. 머리 쭉 빨리 끌어당겨. 가마솥 더위에도 롤러스키를 하는 이유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쓰는 근육이 유사한 데다 두 개의 폴을 사용하는 것도 같고 몸의 균형도 바로잡을 수 있어 비시즌 훈련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매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놀러도 많이 타고 특히 도로에서 이제 긴 거리 같은 거 더블폴 많이 타고 있습니다. 36살의 여자 간판 이채원과 혼혈 기대주 김마그너스가 평창행을 확정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한 장이라도 더 자력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굵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진출해서 이제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예선을 통과하는 게 목표고요. 이제 또 자랑스러운 딸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내고 있는 크로스컨트리 태극 전사들은 다음 주부터 눈 덮인 뉴질랜드에서 설상훈련을 펼칩니다. 평창 화이팅! SBS 소환욱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로스컨트리와 달리 루지 대표팀은 폭염에도 얼음 트랙을 싱싱 달리며 평창 신화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루지 대표 선수들이 썰매를 들고 실내 아이스 스타트 훈련장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은 푹푹 찌는 한여름이지만 훈련장 안은 겨울입니다. 냉각 장치를 가동해 실내 온도는 냉장고와 같은 5도로 맞췄고 트랙은 영하 10도로 꽁꽁 얼렸습니다. 지난해 7월 완공된 이곳은 실제 평창올림픽 트랙의 스타트 구간과 똑같이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스타트 훈련을 하고 기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실전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훈련에 있어서 겨울 시즌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는 바퀴 달린 썰매를 타고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얼음 위가 아니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애를 먹었고 도로와 마찰 때문에 화상과 찰과상으로 팔과 다리는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롤러 바퀴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 가서 많이 헤맸는데 이렇게 훈련장이 맞춰지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정말 좋아요. 루지 대표팀은 확 달라진 환경에서 여름 훈련을 소화하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꿈꾸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폭염의 절정에 맞이한 입추, 절기가 무색할 만큼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4.4도, 양산은 38.7도를 기록했는데요.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이처럼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남쪽의 폭염은 계속됩니다. 서울은 32도 선으로 오늘보다 약간 내려가겠지만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모레가 되면 남부지방의 더위는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폭염특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영동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쪽은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 해안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앞으로 조금은 완화되겠고요.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하루 평균 4,600명, 해운대 무단 투기 쓰레기 하루 평균 8톤, 그리고 길가에 버려지는 반려견 하루 평균 9,000마리.
여름 휴가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한 휴가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지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